수능 시험이 끝난 어느 겨울, 서울에 살았던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어 잠시 동안 뿔뿔이 흩어 지내게 됩니다. 다행히도 날 돌봐주겠다는 어머니 친구분이 계셨고 바로 인천에 살고 있는 미숙이모였습니다. 이혼 후 혼자가 된 이모는 방 하나가 남으니 집 구해지는 동안 저를 맡아주겠다고 하였고 주말에 어머니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집에 혼자 있어 적적하기도 했고 빈방도 있으니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며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지내라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한동안은 별일 없이 지내긴 했는데 이모를 오랜만에 보는 털한 낯가림이 심한 저는 밥 먹을 때 빼고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으나 좀 친해지고 마음이 서로 편안해졌을 무렵 사건은 점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저녁에 밥을 먹고 샤워를 하고 있었고 평소에도 샤워를 오래 하는 타입인데 샤워 도중 화장실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홍구야, 혹시 멀었니? 이모가 화장실이 좀 급한데 어쩌지? 밖에서 이모의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마침 거품을 막 몸에 묻은 상태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 거품만 닦으면 돼요. 금방 나갈게요. 이모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나가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나 싶었으나 이모가 친구를 만나러 간 뒤 비가 왔고 이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홍구야, 이모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데 우산 가지고 마중 좀 나와줄래? 그 말에 나는 우산을 가지고 나가 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을 했고 한 우산으로 이모와 같이 쓰며 집으로 가던 중 지나가는 차량이 물웅덩이를 심하게 지나가면서 이모와 저에게 흙탕물이 잔뜩 묻게 되었습니다. 순간 서로 밀착한 우리는 발에 이모에게 닿자 꾸부정하게 걸어 집까지 왔으나 비도 많이 오고 흙탕물도 잔뜩 묻어서인지 다행히 이모는 알아채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모 추우실 텐데 먼저 씻으세요. 그럴까? 아 맞다. 티랑 바지는 벗어서 줘. 샤워하는 김에 손빨래 좀 해야겠다. 흙이 너무 많이 묻어서 세탁기에 넣긴 좀 그러니까 하며 화장실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모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화장실 문이 살짝 열리면서 홍구야 옷 줘. 지금 헹궈놓게 라고 이야기하였고 화장실로 다가가 옷을 건네주었는데 자꾸 발이라도 먼저 씻으라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씻고 나와보니 이모는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나는 민망한 마음에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말하며 후다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있던 일을 생각하며 누워있는데 한참 괴로워하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면서 이모가 들어옵니다. 이모는 약간 뻘쭘해하며 비도 많이 오고 천둥 번개까지 좀 무섭네. 오늘만 옆에 좀 있다가 갈게. 근데 너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니 어디 아프니? 하며 이마에 손이 가까이 다가오자 아픈 곳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모는 말릴 새도 없이 이마에 손을 얹으며 열은 없는데 솔직하게 말해봐 어디가 아픈 거야? 아랫배가 살짝 아파요 라고 말을 했고 이모는 이불을 확 들추며 아랫배에 손을 대자 순간 이모도 많이 당황한 듯 살짝 정적이 흘렀으나 민망한 듯 살짝 웃음을 지으며 홍구야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러니?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홍구 얘긴 줄만 알았더니 이제 보니 정말로 다 컸네. 이모가 자리 비켜줄 테니까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혹시 한 번도 경험이 없니? 하면서 걱정스런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는 그런 저를 힐끔힐끔 보더니 무슨 생각이 들어서인지 다가와서는 너 이거 엄마한테 말하면 큰일 난다. 그 이후로 이모와는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낼 무렵 이모가 친구들과 술 한잔하러 나갔다가 예상보다 일찍 들어오게 되었고 손에는 치킨 한 마리와 소주 2병을 들고 흐느적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홍구야 뭐하고 있었어? 치킨 먹게 준비해. 이모는 저에게 짐을 맡기고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에 상을 피고 이모와 치킨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 잔만 더 하고 자자. 캬집에 그래도 혼자 있다가 홍구가 있으니까 술맛 제대로 나네. 술 그만 드세요. 많이 취해 보이는데. 홍구가 이모도 걱정해주고 기분 좋네. 왜 너도 한잔 할래? 네, 그러죠 뭐. 이모가 너를 더 힘들게 한 거 아닌가 싶다. 아니에요. 이모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20살인데요.
제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뭐. 그렇게 그 이모 집에서 약 3개월간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이 새로 집을 구하게 되어 본가로 돌아갔고 2년 뒤 입대를 했다가 100일 휴가를 나왔는데 갑자기 미숙이모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휴가 나와서 심심하다고 카톡을 보냈죠. 그랬더니 반갑다며 시간 되면 얼굴이라도 잠깐 보자고 해서 약 3년 만에 우린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이모가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반가워서 그녀에게 마구 뛰어갔죠. 이모, 어머, 우리 홍구네. 너 정말 오랜만이구나. 그래, 군 생활은 잘하고 있고. 네, 이모가 염려해 주신 덕에 잘 적응하고 있죠. 호호, 넌 넉살도 좋아지고 더 멋있어졌구나. 그녀도 반가웠는지 눈물까지 글썽이었다. 삼겹살 집에서 점심을 먹고 우린 곧장 아줌마 집으로 향했다. 홍구야, 너 시원한 맥주라도 한 잔 마실래? 네, 한 잔 주세요. 이모는 냉장고에서 캔 맥주를 꺼내 오시더니 하나를 따서 내게 주고 하나는 이모가 마시며 말했다. 낯술 괜찮지? 네, 상관없어요. 홍구야, 너 아줌마 집에 오랜만에 왔으니 저녁까지 먹고 자고 갈래? 네, 그럴게요. 미숙이모, 전 남편은 결혼 전 5년이나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집안의 극심한 반대로 헤어진 상태였던 거죠. 그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대학도 나오지 않아. 매번 시어머니가 변변치 못한 여자라고 만약 결혼한다면 부모 자식 사이에 인연을 끊겠다. 차라리 내가 약을 먹겠다. 부모 재산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 마라 등. 결국 같이 있다가는 둘 다 불행해질 것 같아 모든 걸 내려놓고 헤어지게 된 전 여친이 있었다면서. 혹시나 나중에라도 내가 알게 된다면 상처가 될 것 같다면서 결혼 전 남편이 털어놓았죠. 앞으로는 나를 더 사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했는데 미운정, 고운정 그리고 몸정까지 들어 완전히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는지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던 거죠. 각자 가정이 따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이혼 직전 알게 된 건데 5년간 그냥 사귀게 아니었고 3년간은 결혼 직전까지 그 여자가 자취하는 원룸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안 했지만 다른 여자와 신혼살림을 한번 차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 사실은 왜 결혼 전 이야기를 안 해준 건지 알았더라면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테고 내가 지금 이혼녀, 돌싱녀 소리는 안 들었어도 되었을 텐데 하며 자기 인생이 너무나도 억울하다며 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모 재혼할 때까지 옆에 있어 드릴게요. 라고 말했죠. 제대 후 홍구는 미숙이모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홍구는 주말마다 미숙이모 카페 일을 도우며 이모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미숙이모가 먼저 홍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홍구야, 너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정말 고마워. 그런데 나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무슨 일이든 말만 하세요. 나 재혼할까 봐. 홍구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이모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구는 당황스러웠다. 그동안 그녀의 곁을 지켜온 건 자기였는데 갑자기 재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숙이모 만나는 남자 없잖아요. 나 만나는 사람 있는데. 네, 저 몰래 누구 만나고 다녔어요? 뭐래니? 넌 남자 아니니? 맞아요. 그럼 저랑 재혼한다고요. 응,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왜 넌 싫으니? 아니 싫은 건 아닌데 주변에서 저희를 이상하게 볼까 봐서요. 그럼 지금처럼 살면 되잖아. 지금처럼요. 그래, 혼인신고만 하고 조용히 지내면 되지 않을까? 그건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저도 방금 미숙이모가 재혼한다길래 이대로 헤어져야 하나 무서웠거든요. 저도 헤어지기 싫어요. 그럼 당장 호칭부터 바꾸자 어때? 네, 좋아요. 그럼 뭐라 부를까요? 난 자기야 라고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럼 지금부터 자기야 라고 부를게요. 좋아. 그럼 난 뭐라고 부를까?
전 서방님이요. 서방님으로 불러줘요. 그래, 우리 서방님. 그래, 자기야. 이렇게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홍구의 엄마였다. 홍구는 엄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구는 결단을 내렸다. 엄마, 저 사실 중요한 얘기 있어요. 홍구는 엄마를 불렀다. 엄마는 궁금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슨 얘기인데? 홍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실은 제가 미숙이모랑 결혼하려고 해요. 뭐? 엄마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홍구를 쳐다봤다. 엄마, 너무 놀라지 마세요. 미숙이가 저랑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됐어요. 비록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우리 둘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홍구는 엄마에게 진지하게 마음을 전했다. 엄마가 허락해 주시면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잠시 말을 잃고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다. 내가 그렇게 결심했으면 나도 응원할게. 너희 둘의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고 엄마의 허락을 받아낸 후 그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데서 온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현실적인 세 가지. 서로의 삶의 속도 맞추기. 나이 차이가 크면 각자의 삶의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직 활발히 일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은퇴를 고려하거나 건강에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 리듬과 속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다른 속도로 살아가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경제적 현실 고려 나이 차이가 나면 재정적인 계획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하고 다른 쪽은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제적 상태와 계획을 투명하게 논의하고 재정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시선과 편견 극복하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은 외부에서 의도치 않은 편견이나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이를 극복하고 서로의 관계를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30대고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 유부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정도 지난 이야기예요. 그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는 아직 아이는 없지만 남편과 알콩달콩한 신혼을 즐기고 있었던 때였어요. 남편과는 기나긴 7년이라는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대학교 CC로 만난 저희는 참 연애 기간 동안에 지지고 볶고 많은 사건이 있었죠. 7년이나 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 그리고 어렸다 보니 다양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제가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트러블은 있을지언정 다른 여자를 만나 제 마음의 베못을 박을 사람은 아니라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졌고 저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30 전에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던지라 29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어린 나이에 결혼하다 보니 사실 모아둔 돈 같은 건 없었습니다. 남편이 좋은 기회로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 모아둔 돈이 조금은 있었지만 당연하게도 집을 사기에는 무리가 컸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시가도 마찬가지로 지원해줄 돈은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 친정 엄마와 함께 세 식구로 살게 되었어요. 시가에는 아버님도 계셨기 때문에 함께 살게 되면 식구가 많아지지만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편이라 남편이 들어와도 세 식구밖에 안 됐습니다. 또 엄마가 혼자 살기엔 적적하시고 무섭다고 하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저희는 엄마의 배려로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7년이나 연애했는데 또 함께 살아보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부딪힐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의 영원한 동반자가 된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 2년차 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엄마가 급격하게 아프시게 되셨어요. 병원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그렇게만 말을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돌아오신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늙어서 너희들에게 왜 민폐니? 나 그냥 요양원이나 들어가련다. 어차피 하는 일도 없고 요양원 가서 맘 편히 유유자적 지낼래. 요즘 그런데 물 좋고 공기 좋다더라. 라며 저희에게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요양원은 다들 기피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조차 안 했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부모님 요양원 보내는 문제로 참 많이들 싸우잖아요. 사실 남편에게까지 아픈 엄마를 돌봐줘야 한다고 부담을 지게 하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께서 먼저 요양원에 보내달라 노래를 부르시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을 알아보게 되었고 다행히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시설 좋기로 유명한 요양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상황을 설명한 뒤 결국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복작복작 세 식구가 함께 살던 집에 둘만 남으니까 왠지 마음도 허전하고 집안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엄마의 깔깔 웃는 웃음소리와 요리하는 냄새, 잔소리가 전부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우울증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 친엄마의 빈자리를 메꿔주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여보, 어머니께서 이런 모습 보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게다가 어머니는 자진해서 가겠다고 하신 거잖아. 그게 더 좋다고 하셔서 가신 건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래. 너무 신경 쓰이면 다시 어머님 데려와도 난 상관없어. 라고 남편이 배려하는 말을 해줬지만 사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 자체만으로 불효녀가 된 것 같고 남편의 위로가 마음까지 잘 와닿진 않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하니 부부관계도 살짝 안 좋아졌습니다. 와이프가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맨날 침울해져 있으니 저 같아도 그랬겠다 싶긴 해요. 어쨌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기점으로 생활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같았다면 6시에 칼퇴근을 한 뒤 함께 저녁을 먹었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9시, 10시, 심지어는 자정을 넘겨 들어온 적도 많아졌어요. 저는 그때마다 남편을 쏘아붙였습니다. 뭐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연락이라도 해주던가. 문자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여자 생겼니? 그런 거 아니야. 나 피곤하다. 회식이 좀 잦아졌을 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나가서 남들한테 물어봐. 이상한 사람이 누군지. 여보, 나 지금까지 일하느라 진짜 피곤해서 자고 싶거든? 그만하고 나도 좀 쉬면 안 될까? 그때마다 남편은 이렇듯 상황을 회피하곤 했죠. 바깥에서 일하다 들어와서 피곤하다는데 더 쏘아붙일 수도 없고 저도 참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그날도 자정을 넘겨서 들어오는데 제 화가 폭발하고 말았던 거죠. 술 냄새도 풀풀 풍기는 게 진짜 진상이다 싶었어요. 오늘도 회식했어? 아주 주마다 회식이니? 어떻게 금요일만 되면 그렇게 회식이 맨날 잡혀? 솔직히 말해, 회식한 거 아니잖아. 그냥 기다리지 말고 자라니까 왜 말을 안 듣고 그래. 네가 저번에 뭐라고 해서 오늘은 중간에 문자도 보냈잖아. 지금 문자가 중요해? 문자로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 또 자정이 넘었잖아. 진짜 뭐 하자는 거야? 회식이 왜 그렇게 늘어났는데? 늘어났다고 해도 예전엔 맨날 회식 빼고 왔잖아. 그런데 왜 요즘은 안 그러는데? 요즘 거래처랑 좀 틀어져서 바쁘다고 했잖아. 회식이 아니라 거래처 만나고 다니는 중이야. 회식할 시간도 없다 요즘은. 그만하고 자자. 뭘 맨날 그만하고 자자는 거야. 시작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새벽 내내 아주 대판 싸우고 말았고 남편은 잠도 못 잔 채로 다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일찍부터 나가 일해야 하는 사람에게 너무 심했나 싶어 제 마음도 계속해서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싸울 바에는 그냥 다시 엄마를 데려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모시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대강 알기 때문에 늘 포기했어요. 집에 환자가 있으면 화목했던 가정도 점점 서로 예민해지고 힘들어짐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먼저 지쳤던 건 제 쪽이었어요. 점점 늦게 들어오더라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늦는 거였고 다른 날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저보고 얘 네가 너무 남편 들들 볶는 것 같은데? 요즘 회식한다고 자정 전에 들어오는 남자도 드물어. 내 남편도 일주일에 3번은 늦게 들어온다. 그런데 나는 좋기만 하던데? 그냥 너도 너만의 시간이다 생각하며 즐겨. 라고 충고하더라고요. 저는 그런가 싶어서 그냥 남편에게 화를 내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말대로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잤어요. 제가 화를 내는 빈도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남편의 늦은 귀가 빈도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제가 화를 안 내니까 괜찮은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늦게 들어오던 사람이 2번, 3번. 그때 제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불법 유흥업소들로 가득했을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이런 데에 다니는 건 아닌지 속으로 엄청 의심했거든요. 사람이 계속 그런 것들만 찾아보고 있으니까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갔습니다. 차라리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생각을 했지만 여보, 요즘 있잖아. 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싱겁기는. 이렇듯 막상 얼굴을 보면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면전에 대고 너 요즘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니? 같은 말이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점점 괜한 의심을 해서 생사람 잡는 것 같은 기분에 모든 생각을 놨습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생각하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제 우울증이 나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무척이나 좋아했죠. 갑자기 제가 활기차 보이니깐요. 여보, 우리 오랜만에 주말에 등산하러 갈래? 우리 어머님이랑 셋이 같이 자주 다녔었잖아. 좋은 공기 잔뜩 마시고 오자. 아니, 계곡 가서 놀다가 백숙 한 마리 뚝딱 하고 올래? 남편도 신났는지 제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산 타는 걸 좋아하셔서 남편이랑 자주 갔었거든요. 추억도 새록새록 나고 안 간 지 오래됐다 싶어서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백숙하고 노래를 부르길래 백숙집에 가서 한 그릇 먹고 산을 타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산을 타기 시작하니 엄마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갑자기 산을 타다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 갑자기? 내가 뭐 잘못했어? 산 타니까 너무 힘들어? 지금 당장 내려갈까? 어디 다쳤어? 발목 삔 거야? 그런 거면 얼른 말해줘. 내가 업고 하산할게. 당장 병원 가보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엄마 생각이 너무 나서 나 우리 엄마 너무 보고 싶어. 하면서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어요.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지 엄청 쳐다보시더라고요. 부끄럽긴 했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런 거면 말을 하지. 나랑 같이 어머니 뵈러 가면 되잖아. 지금 당장이라도 갈래? 바로 요양원으로 출발할까? 여보 요즘 맨날 바쁜 것 같고 나는 운전할 줄 모르니까 거기가 공기는 좋은데 대중교통으론 찾아가기 힘들잖아. 주말에는 시간 많은데 왜 말 안 했어? 어머니, 당장 뵈러 가자. 됐어. 엄마 보면 또 울어버릴 것 같아. 남편이 토닥토닥 저를 달래주다 보니 어느 순간 괜찮아졌고 다시 저희는 산을 타기 시작했어요. 사실 엄마를 보러 가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 말대로 주말에 남편에게 부탁해도 되었고 요즘은 택시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엄마를 보러 가지 않았던 건 글쎄요. 일종의 죄책감이었던 것 같아요. 아픈 엄마를 요양원이라는 곳에 갖다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고 엄마의 아프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무서울 것 같았어요. 요양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병세가 심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픈 엄마의 모습을 보기가 두렵다는 감정이 막연했습니다. 저 참 나쁜 딸이죠. 네, 알아요. 여하튼 그렇게 등산을 마친 뒤 남편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남편에 대한 의심은 싹 사라졌을 거예요. 남편이 점점 수상해지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남편의 월급 통장은 제가 관리하고 남편은 용돈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남편과 합의해서 월 50만 원씩 남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은 아예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에 쓰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남편의 카드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큰 금액을 남편이 사용했더라고요. 그것도 얼마 전에 말이죠. 거래처를 보니 백화점 명품관에서 사용한 것 같았어요. 너무 수상한 내역에 저는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카드 내역 봤는데 얼마 전에 루이비통에서 돈 썼더라? 용돈으로 명품 뭐 산 거 있어? 왜 나한테는 말 안 해줘? 뭐? 왜 남의 통장 내역을 뒤지고 그래? 뒤진 게 아니라 우연히 보게 된 거야. 그런데 왜 대답을 못하고 화를 내? 내 거 막 보지 마. 하면서 외려 저한테 막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뭘 샀는지 확답을 듣진 못했습니다. 금액대를 보아하니 가방을 산 건 아닌 것 같고 스카프 정도인 것 같았는데요. 제게 깜짝 선물을 하려고 한 거였으면 저렇게 반응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시어머니 드리려고 샀는데 저한테 말 안 한 건가 싶었죠. 저희 엄마는 요양원에 있는데 시어머니한테는 명품 선물 해주면 제 기분이 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살짝 떠봤지만 전혀 아닌 것 같았어요. 사실 남편의 용돈 사용처에 대해서는 절대 참견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을 한 탓에 더 따져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말처럼 제가 몰래 남편의 카드 기록을 본 건 맞으니까요. 아주 찝찝한 마음에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친구는 네 남편 바람난 거 아니야? 다른 여자한테 명품 사다 바치는 중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확실하게 알아봐. 라고 말했어요. 바람기는 초장에 잡아야 앞날이 편하다면서 말이죠. 저는 괜히 흔들렸지만 부부 관계가 회복된 후로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의 의심보다는 내가 아는 남편을 믿자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보다 남편의 수상함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정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저도 나쁜 쪽으로만 상상의 나래가 펼쳐졌습니다. 사실 남편의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또 영문을 알 수 없는 카드 내역까지 대체 어떤 여자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때까진 확신이 아닌 의심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소와 같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돌리는데 제가 원래는 집안일을 잘 하질 못해요. 원래 엄마 계실 때는 도맡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래도 분류하지 않고 돌릴 때가 많은데 그날은 참 이상했어요. 그날은 빨래를 돌리는데 열심히 하나하나 흰 빨래, 검은 빨래를 분류하고 뒤집어진 속옷이나 양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흰 와이셔츠 소매 끝에 희미하게 묻어있는 붉은색 여자 립스틱 자국을 말이죠. 그건 제가 취업을 축하한다며 선물했던 와이셔츠 한 벌이었어요. 처음에는 멍하니 이게 뭐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립스틱 자국이라는 걸 알자마자 눈앞이 흐려지더라고요. 제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봐도 컬러가 제가 쓸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쯤 유행했을 법한 짙은 자줏빛 컬러라고 하나요? 저희 엄마나 쓸 법한 올드한 립스틱 색깔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립스틱 자국인 줄 못 알아봤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저는 충격으로 굳었고 그 와이셔츠만 제외한 채로 빨래를 돌렸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정확한 외도의 증거잖아요. 소매 끝에 묻은 립스틱 자국이라니 회사에서 여직원 입술에 뭐가 묻었다고 닦아줬을 리도 없을 테니까요. 평소 연애 때의 이런 일들로 속 썩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남편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배신감도 더욱 크게 느껴졌죠. 왜 연애 땐 안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바람질인지 화도 났어요. 연애 시절에 그랬더라면 가차없이 남편을 버렸을 테니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아이가 없으니 이혼이 어렵진 않을 테고 엄마는 다시 요양원에서 모셔온 뒤에 둘이 살아야 하나? 현실적인 이런저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보니 점점 분노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머리가 화끈화끈 불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직 일말의 기대는 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실수로 서류를 넘기다가 여직원의 입을 살짝 스쳤다든지 하며 묻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남편을 조금은 미끼로 생각하고 퇴근해서 돌아온 뒤 의심 정황을 확인해보자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습니다. 있잖아. 어?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고 저는 그의 넥타이를 받으면서 넌지시 떠보는 듯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요즘 점심 누구랑 먹나 해서. 갑자기? 나야 구내식당에서 먹으니까 그냥 우리 팀끼리 같이 내려가서 먹지. 딱히 누구랑 먹는다는 건 없는데 그냥 다 같이 내려가서 먹어. 뭐 옆에 여직원들 앉아? 우리 팀의 여직원 둘뿐인데 그래서 그런지 맨날 둘이서만 붙어 먹던데 몰라? 내 옆에 앉아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 왜 갑자기?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신곡기는 오늘 저녁은 뭐야? 딱히 찝찝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저는 미심쩍은 눈으로 일단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이 잠잘 때 충전 중인 핸드폰을 들고 나왔어요. 연애 기간이 길어서 남편의 비밀번호나 패턴 따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얼굴로 잠그는 거랑 지문 인식이 많은데 그런 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비밀번호나 패턴을 걸어 놓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걸로 남편 핸드폰을 열었어요. 일단 카카오톡을 한번 싹 훑었는데 딱히 이상한 구석은 없더라고요. 그냥 일 얘기뿐이었고 대화하는 여자도 한 명 없었죠. 하지만 이건 대화방 나가기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으니 제 검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함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하는 중이세요? 오늘도 보고 싶네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늘 아름다우신 여자는 제 인생 중 3번째. 처음 봤을 때도 지금 모습도 항상 아름다우십니다. 이게 아내가 아닌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메시지였을까요? 어찌나 철저하게 바람을 숨기려는 건지 저장명이 글쎄 장모님인 거예요. 누가 장모님한테 이딴 문자를 보내나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메시지 내역을 위로 올려보니 이외에도 다른 문자가 많았죠. 저는 남편이 이렇게 다정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날 처음 알았네요. 그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확인하다가 속이 울렁거려서 더는 못 보고 장모님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문자방을 나갔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장모님이라고 저장된 여자 외에도 남편에게는 2명의 여자가 더 있었어요. 어떻게 유부남이 3명의 여자를 돌아가며 만날 수 있었는지 참 바쁘다 싶었죠. 이 여자들은 그냥 저장도 안 해놨더라고요. 그 여자들은 조금 덜 공들이는 중인지 멘트가 장모님 내역보단 다소 담백했습니다. 담백하든 말든 일단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건 확실해졌죠. 그렇게 믿었는데
제 남편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쓰레기였다니 그때 저는 정말 말 그대로 미쳤던 것 같습니다. 눈이 휙 돌아서 김치 냉장고로 달려갔어요. 김치 냉장고에는 저희 엄마표 레시피인 겉절이가 잘 담겨 있었죠. 저는 그걸 들고 남편이 쿨쿨 자고 있는 안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분노에 머리가 돌아서 아무런 생각도 안 났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김치 통째로 남편 얼굴에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이불 빨래는 어떻게 할지, 주변에 튄 건 어떻게 정리할지 등등 아무런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저는 통에 든 배추 한 입까지도 다 나오게 아주 탈탈 털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얼굴로 묵직한 배추 포기들과 김치 국물이 떨어지니 바로 깨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래? 미쳤어? 미친 건 너겠지. 너야말로 미쳤으면서 왜 나보고 미쳤다고 물어? 너는 정신병원에 가야 돼. 우리 엄마가 요양원 갈 게 아니라 네가 갔어야 했어. 하며 저는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음이 잘 되는 집은 아니라서 이웃집에서 저의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웃분들께 너무 죄송해요. 어쨌든 남편은 눈과 피부로 들어간 김치국물에 따가운지 손으로 막 비비면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도망치듯 달려가는 남편의 뒷공무니를 쫓아가면서 겉절이 이파리들을 등짝에 마구 맞추면서 던졌죠. 남편은 계속 어푸어푸 세수를 하면서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한밤중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해? 라며 낯짝 두껍게도 나왔습니다. 저는 김치를 전부 그 등짝에 던져버린 뒤 세수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그의 핸드폰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구 울부짖으며 그 핸드폰 문자 내역을 남편 눈앞에 가져다 댔죠. 처음에는 눈이 따가운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엉엉 우니까 남편도 귀를 쓰고 눈을 떴고 자기 핸드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장모님으로 저장된 핸드폰 문자 내역을 읽던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제게 다 해명할 테니까 일단 옷부터 입어. 나도 마저 좀 씻을 테니까. 라고 말했고 저는 기가 차서 눈물을 닦으며 소리 질렀죠. 해명은 무슨, 너 같은 놈이랑은 당장 이혼이야. 씻고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네 내연녀는 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얼굴 좀 보자. 지금 어딨니? 너 유부남인 건 안 돼? 알고도 이런 미친 짓을 한대? 사람 가슴에 대못 받고 어디 둘이 잘 먹고 잘 사나? 내가 지켜볼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제발, 내가 다 해명할 수 있으니까 어서 옷부터 입어. 여보 충격받을까봐 항상 피해왔는데 오늘에서야 모든 게 다 해결되겠네. 어물쩡 회유하며 넘기려고 하지 마. 난 이제 너한테 정남이 다 떨어졌으니까. 걔한테도 김치국물 뿌려버릴 테니까 네 내연녀 어디 있는지나 말해. 어디 있냐고. 당장 내 눈앞에 데려다 놔. 3명이나 되니까 데려오기 힘드니? 더러운 자식. 3명이랑 재미 좋았어? 3명 다 데려와. 무슨 김치 국물을 뿌려. 흥분한 건 알겠는데 좀만 진정해봐. 당신은 나에 대한 신뢰도 없어? 내 말부터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뢰는 개뿔이. 네가 그동안 보여준 행보를 봐. 맨날 집에 늦게 귀가하지. 게다가 무슨 명품관에서 카드 긁어놓은 거 숨기지. 내가 오늘 뭘 받는 줄 아니? 네 와이셔츠. 내가 사준 와이셔츠. 거기에 여자 립스틱 묻어있더라? 네가 양심이 있다면 그 와이셔츠는 입지 말았어야지. 내가 너 취업했다고 선물해준 와이셔츠는 안 되는 거잖아. 남편은 제가 말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걸 알았는지 일단 진정 좀 하라며 저를 앉혔어요. 당신이 무슨 기분인 줄 알아. 근데 이건 내가 말로 해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나아. 무슨 헛소리야? 나 씻기만 하고 당장 네가 말하는 그 여자분께 데려다 줄 테니까 좀 진정해.
너도 옷 입고 나갈 준비하고 있어. 차로 갈 테니까. 라는 거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남편의 말에 진정이 되었고 저는 김치통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내연녀에게도 똑같이 얼굴에 김치를 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저 정말 미친 사람 같긴 했을 것 같네요. 그때는 분노로 정신이 없어서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았는데 말이죠. 남편이 씻고 나와 옷을 입었고 저는 그때쯤 눈물이 멈춰 싸늘한 표정으로 품에는 김치통만 안고 있었을 거예요. 남편은 작게 한숨을 쉬더니 차키를 챙겼고 저희는 차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동하는 길이 익숙한 거 있죠. 뭐야, 네 잘난 내연녀 얼굴이나 보쳤는데 왜 여기로 와?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온 곳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계시는 요양원 말이죠. 우리 엄마 입원 안 돼서 간호사랑 바람이라도 난 거니? 아니면 뭐 보호사랑 바람 났니? 그만하고 당신 눈으로 직접 봐. 남편은 바람피다 걸린 사람답지 않게 참 덤덤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제 화도 자꾸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차를 하고 내려서 병원으로 갔어요. 밤에 그날리를 피워서 차로 이동까지 했으니 시간은 꽤 늦은 새벽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양원 내부로 들어가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앉아 계신 요양사님이 저희 남편 얼굴을 보고 아는 체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속으로 저 여자인가 하며 의심을 품었죠.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말 죄송한데 혹시 지금 면회될까요? 지금은 면회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환자분 주무실 거예요. 옆에 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꼭 지금 배워야 돼서 그래요. 그리고 제 와이프이자 환자 친딸입니다. 어머, 그렇게 찾으시던? 네, 둘은 제가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아주 친해 보이는 게 황당했죠. 제 앞에서 저렇게 친근한 대화를 나누다뇨. 점점 다시 뿔이 나기 시작하는데 요양사가 원래 안 되는데 효심 깊은 거 제가 제일 잘하니까 오늘만 특별히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절대 소문내시면 안 돼요. 네, 다시는 이런 부탁드릴 일 없을 겁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라며 면회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내연녀를 찾아왔더니 갑자기 우리 엄마 병원엔 왜 와? 싶었죠.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사과를 빌려는 속셈인가 하면서 속으로 가진 의심을 다했습니다. 저는 일단 면회하러 가는 길에 나 우리 엄마 망가진 모습 보는 거 무섭다고. 왜 여기로 데려온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망가진 모습이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엄마는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엄마가 계신 곳도 치매 노인 요양원이에요. 원래 제게 엄격한 부모였고 때론 친근한 친구였던 엄마가 어린 아이처럼 바뀐 모습이 저는 너무나 두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면회도 한번 못 갔고 그 사실을 피하기만 했죠. 이래선 안 된다는 걸 충분히 암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왠지 봐서는 안 될 걸 봐야 한다는 느낌도 있고 믿기 싫은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남편은 치매 노인인 제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는 말에도 강경하게 저를 끌고 갔습니다. 엄마. 저희 엄마는 곤히 자고 있더라고요. 예쁜 명품 스카프를 아이처럼 두른 채 말이에요. 예쁘게 매지도 않고 어린 아이처럼 리본을 만들어 걸어놓은 게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작게 부르는 말에도 엄마는 새근새근 잠만 잤어요. 원래 잠귀가 귀신처럼 밝은 우리 엄마였는데 못 본 새에 주름이 더욱 깊어진 엄마를 보니 수도꼭지라도 열린 듯 눈물이 펑펑 흘렀어요. 저는 안고 있던 김치통을 내려놓고 엄마의 머리카락을 할 일 없이 쓰다듬었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내연녀 같은 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엄마였던 모양이에요.
제가 소리도 없이 뚝뚝 눈물만 흘리자 남편이 옆으로 다가와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간 당신이 회피하는 것 같아서 나도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 병원에서 의사들도 굳이 당신에게 강요해서 안 된다고, 오히려 트라우마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말에 어머니 이야기는 점점 하지 못하게 되었어. 그동안 집에 늦게 들어가서 미안해. 가끔 어머니 뵈러 퇴근하고 오느라. 근데 당신한테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더라. 당신도 속으로는 어머니 많이 보고 싶었을 텐데. 하지만 무서운 마음에 보지도 못하고. 카드 내역도 뒤졌다고 화내서 미안해. 그때 나도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 계속 사과하고 싶었는데 그럼 어디에 썼는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이거니? 저는 손가락으로 엄마 목에 예쁘게 걸린 스카프를 가리켰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장모님께 변변찮은 선물 하나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스카프 하나 샀는데 어머니 미모에 안 따라오네. 그리고 립스틱 자국도 해명하자면 어머니한테 사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 근데 색연필인 줄 아시고 막 여기저기 그으시더라고. 내가 말리다가 조금 묻었던 거야. 미안해. 문자는 가끔 면회 올 때 그러더라고. 남편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 내가 장인어른을 한 번도 못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 가끔 문자라도 장인어른인 척 보내드리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되게 좋아하시더라. 다른 환자분들한테도 남편이 보냈다면서 자랑을 했대. 그래서 어머니랑 친한 다른 환자분 두 분한테도 몇 번씩 보내드렸어. 이건 내가 오해하게 만들어서 당신한테 무척이나 미안해. 아니야, 전부 오해 풀렸어. 나야말로 무턱대고 의심해서 미안해, 여보. 모든 의심이 싹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불효녀인 저를 대신해서 저희 엄마를 돌봐주고 있던 남편을 의심한 게 제 스스로 너무 미안하고 한심해서 자꾸 눈물이 나왔어요.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오르는 게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은 자꾸 흐르더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더라. 이런 사소한. 그간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 솔직히 어머니가 진짜 이런데 혼자 남겨지고 싶어서 가셨을까? 아닐 것 같아. 나 때문인 것만 같아서. 나한테 부담이고 짐이라고 생각하셨을까봐. 난 그때 말리지 못한 게 너무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어. 나도 그때 엄마를 버린 것만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 그래, 알아. 너도 계속 우울해하고 마음이 불편하더라. 난 괜찮으니까 우리. 남편은 굳은 의지가 결연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죠. 어머니 다시 모셔오자. 그러자. 저는 남편의 하해 같은 마음에 감동하여 다시 한번 펑펑 울었고 저희는 열심히 자는 엄마 앞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눈물바다가 되었답니다. 정말 힘들겠지만 어머니를 다시 집에서 보살펴 드리자고 이야기를 하고 엄마는 퇴원해서 다시 저희는 화목한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직 아이 같은 엄마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제 엄마도 제가 아이일 때 잘 보살펴 주셨을 테니 그걸 평생 갚는다는 심정으로 둘이 함께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의 하해와 같은 배려에 크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속상함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긴 하지만 제겐 든든한 남편과 하나뿐인 엄마가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유부녀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6년 되었습니다. 현재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외동딸이었던 저에게는 친언니만큼 가까운 언니가 한 명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후배로 만나서 친해졌고 그 후로 대학교도 같은 학교를 나왔으며 대학생 때부터 결혼 전까지는 서울에서 같이 자취도 하였습니다. 저희 둘 다
결혼을 한 후에도 지금까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 정도로 친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찾는 언니였는데, 제 남편과 바람이 났습니다. 제가 남편을 바람을 알게 된 것을 몇 개월 전입니다.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안 된다고 반대를 하였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고 저 몰래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하였지만 창업 자금을 잘못 계산하였는지 돈이 부족했습니다. 이미 대출은 다 받아서 은행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언니가 반반씩 투자해서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명분상 동업일 뿐 그 언니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에 식당에는 자주 가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하는 일이다 보니 믿고 도와준 셈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식당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남편과 동일한 월급을 챙겨주었습니다. 그 언니는 하는 일도 없는데 고맙다며 밥이나 선물을 사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식당하기 전보다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식당 회식 겸해서 모이는 경우도 늘었고 휴가나 쉬는 날에 맞춰서 여행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알바생이 못 나온다고 해서 일을 도와주려 식당에 나갔습니다. 서빙도 하고 테이블도 치우고 계산도 하면서 정신없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골이라고 하시면서 어느 한 손님께서 오늘은 사장님 부부가 없고 직원들만 있는 거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당황을 했지만 남편은 잠시 자리에 비었고 곧 들어올 거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께서 오랜만에 왔는데 얼굴도 보고 같이 소주 한잔 하려고 묻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돌아오면 바로 전달하겠다고 하고 저는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계셨던 테이블에서 사모님 얼굴이 그전과 다른 것 같다며 수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곳 저곳을 지나가려고 해도 이상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고 가게 CCTV를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그 CCTV 영상에는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남편의 불륜 영상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가지고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며 따졌지만 자기가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영상의 화질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얼굴도 보이지 않는 뒷모습뿐이어서 남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바람에 대한 생각이 깔끔하게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는지 얼마 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형부를 만났습니다. 요즘 바빠서 모인 지 한참 되었다면서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부는 아직 언니한테서 말을 못 들었냐면서 현재 별거 중이고 조만간 이혼을 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형부보다 더 오랫동안 언니를 알아온 저에게 형부는 제가 아는 언니가 언니의 본 모습이 아니라며 조심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을 끊고 지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즘도 언니가 매일 가게 가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매일 가게로 오냐고 물었더니 가게 오픈하고 2달 정도 후에 회사 그만두었으며 매일 아침 제 남편과 가게로 출근도 하고 밤에 마감까지 끝내고서는 남편과 같이 퇴근해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같이 다닌 지 벌써 반년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조금씩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던 정황들이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렇지 않은 듯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온 남편에게 많은 것들을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제 두 눈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평소처럼 남편과 같은 시간에 나와서 출근을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로 남편은 가게로 가는 것이 맞는 거였지만 저는 회사를 가지 않고 언니네 집 앞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약 10분쯤 지났을 때 저와 같이 나갔던 남편의 차가 다시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네 집 앞에 남편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기다렸다는 듯이 언니는 환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언니의 옷차림은 제대로 가려진 곳이 없을 정도 다 비치는 속옷차림이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회사라며 바쁘니. 나중에 전화를 준다며 제 전화를 급하게 끊었습니다. 곧바로 언니네 집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제 남편과 언니는 거실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뻔뻔하게도 저에게 변명이나 사과도 없이 나가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나눌 만큼 믿었던 언니와 평생을 함께해도 될 만큼 좋은 남자라고 믿고 결혼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 사과와 변명은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당당한 그들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고 그들의 완력에 밀려서 그 집에서 저는 신발도 못 신은 채 쫓겨났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계속 걸었지만 이미 차단된 상태였고 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망연자실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퇴근하고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따지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본인 할 일만 하고서는 침대에 눕는 것이었습니다. 낮에 써두었던 이혼 신고서를 남편에게 주면서 내일까지 작성하고 짐 빼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뻔뻔하게 웃으면서 저보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결혼하고 3년쯤 되었을 때 저희 부부는 권태기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첫사랑이었던 과선배와 우연치 않게 연락이 닿았고 몇 번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출장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과선배와 여행도 다녀오는 등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언니는 다 알고 있는 제 비밀입니다. 그런데 과선배와 관련해서 언니랑 주고받은 문자와 사진 등을 남편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게 한 원인은 저라면서 소리쳤습니다.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고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는 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도 하고 사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잘못한 부분이 있고 증거도 있기에 뭐라고 변명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꼭 눌러주세요. 대학 새내기로서 첫 여름 방학을 맞이한 나는 기대와는 달리 별로 재미있는 일이 없어서 심심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나를 불렀다. 영수야, 엄마 심부름 좀 해줄래? 너 영숙이 아줌마 알지? 어릴 때 널 무척 좋아했었는데. 영숙이 아줌마는 엄마의 친구로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다. 올 때마다 나를 귀엽다고 하시며 용돈도 잘 주시던 분이었다. 그 덕에 나도 아줌마를 무척 잘 따랐다. 영숙이 아줌마? 알죠. 근데 그 아줌마 왜요? 얼마 전 우리 동네로 이사 왔어. 작년에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기 적적하다며 고향으로 내려왔잖니. 이거 영숙이가 좋아하는 밑반찬인데 좀 갖다 주고 올래. 내가 가려고 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볼 일이 생겨서 엄마는 커다란 플라스틱 통 2개와 택시 타고 가라며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주면서 서안아파트 102동 1201호로 가라고 당부했다. 그날은 무척이나 덥고 짜증스러웠지만 오랜만에 그녀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어릴 때의 기억 속에서 아줌마는 언제나 웃는 얼굴에 엄마보다 더 예쁜 모습으로 기억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그 아줌마를 무척 좋아했고 사실 한참 사춘기 시절 한동안 그녀를 짝사랑하기도 했었다. 늘 잔소리하는 엄마와는 다르게 그녀는 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로 나를 대해주었고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나를 꼭 안아주며 귀여워하고 용돈을 쥐어주곤 했다. 이제 대학생이 된 나는 오랜만에 아줌마를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줌마에 대한 내 마음은 여전히 그때와 다름없었다. 어릴 적 그리워했던 아줌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왠지 모르게 두근거렸다. 아줌마가 예전처럼 나를 반겨줄까? 그녀는 여전히 그 아름다운 미소를 지니고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나는 어느새 서안아파트 102동 1201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딩동. 이상하게도 분명 엄마가 전화를 해놓았다고 했는데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다. 다시 한번 벨을 누르려던 순간 철커덕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영수 아니니? 어서 와. 영숙의 아줌마는 목욕을 하다 나왔다며 커다란 타월만 걸친 채 나를 반겨주었다. 잠시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엄마의 친구이기에 얼른 시선을 돌리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응, 그래. 영수가 너무 멋지게 자랐네. 잠시만 소파에 앉아 있을래? 아줌마가 다 마치지 못했거든. 아줌마는 욕실로 다시 들어갔지만 욕실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순간적으로 그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러자 아줌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 심장이 쿵쾅거렸다. 얼른 시선을 돌려 텔레비전을 켰지만 자꾸만 마음은 욕실 쪽으로 향했다. 잠시 후 아줌마는 타월을 걸친 채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줌마는 하늘거리는 잠옷 같은 걸 입고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문지르며 나왔다. 난 영수가 저녁쯤 올 줄 알았는데 미안해. 대신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괜찮아요. 아줌마. 나는 일어서려 했지만 아줌마는 팔을 잡으며 말렸다. 저녁은 먹고 가야지. 아줌마가 영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그 말에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도 아줌마 보고 싶었는데요. 이젠 이사 안 가죠? 이젠 여기서 살 거야. 영수, 너 정말 멋있다. 우리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호호, 장난삼아 말했다. 저 그럼 여기 살면서 아줌마 아들 해드릴까요? 갑자기 반색하며 말했다. 정말이야? 정말 영수가 여기서 아들이 되어줄 거야? 그럼요, 아줌마. 아니다. 아들 말고 애인은 어때요? 아줌마는 애인이 더 좋지. 호호호호.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식사를 마친 후 아줌마는 나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이혼 후의 외로움과 고향에 돌아온 후 느낀 새로운 시작에 대해 털어놓았다. 나는 아줌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그녀가 얼마나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다. 영수야, 너도 대학 생활 재미있지? 아줌마가 물었다. 네. 그런데 가끔은 힘들기도 해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도 되고요. 그런 고민은 누구나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거지.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지는 것. 아줌마의 조언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어릴 적 자신에게 용돈을 주며 웃어주던 아줌마가 이제는 인생의 조언을 해주는 어른으로 다가왔다. 그 후로도 나는 종종 아줌마를 찾아갔고 둘은 더욱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여름방학은 그렇게 나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겨주었고 나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이어갈 준비가 되었다.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으로 아줌마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가기로 했다. 어릴 적 아줌마가 좋아했던 꽃과 작은 케이크를 사서 아줌마의 집으로 향했다. 영수야, 어서 와. 아줌마는 문을 열며 반갑게 나를 맞아주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이거 드리려고요. 꽃다발과 케이크를 건넸다. 어머, 고마워라. 이런 걸 다 준비했구나. 아줌마는 꽃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나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수야, 여자친구는 있니?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직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자를 사귀는 게 조금 두려워요. 너 혹시 아다니? 네?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미안 말이 헛나오고 말았네. 여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냐고. 아줌마, 저 사실 아다예요. 걱정 마. 영수야,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여자를 만날 거야. 영수야, 우리 같이 저녁 먹을래? 아줌마가 물었다. 네, 좋아요. 아줌마가 해주는 밥이라면 언제든지요. 아줌마는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아줌마를 도와드리기 위해 따라갔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아줌마와 나는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줌마는 자신의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와 혼자 지내는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나는 아줌마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며 위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취해갔다. 아줌마는 평소보다 더 솔직한 이야기를 꺼냈다. 영수야, 저번에 아들 대신 애인 해준다는 말 진심이야? 농담이야? 아줌마는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진 채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야 아줌마만 좋다면 애인도 상관없는 거려.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는 제대로 된 연애 꼭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아줌마는 내 대답에 살짝 웃으며 말했다. 나이 많은 아줌마라도 상관없어? 네, 전 좋아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줌마는
내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사실 영수야, 나는 가끔 외로워.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아줌마,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언제든지요. 술 기운이 오르면서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나누게 되었다. 우리 영수가 다 컸네 호호. 그러면서 옆자리로 오라는 걸 내가 머뭇거렸다. 뭐 그리 남자가 숫기가 없어? 영수가 아줌마는 갑자기 깔깔거리며 웃더니 맞다 영수가 아직까지 경험이 없어서 그랬구나. 아이고 저런 딱하기도 하지.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밤새도록 확인하였다. 나는 2년 가까이 아줌마의 애인으로 지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렀고 이제 이달 뒤면 입대를 해야 한다. 아줌마는 날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걱정이 앞선다. 평소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그녀가 과연 나 없이 혼자 지낼 수 있을까?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나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 영수야, 난 정말로 너를 기다릴 거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아줌마는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도 불안함이 엿보였다. 아줌마, 저도 믿어요. 나도 너 없이 지내는 게 두렵긴 해. 하지만 너를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 있어. 아줌마가 혼자서 외로움을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없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다. 시간이 흘러 입대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서 나는 우리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졌다. 사실 아줌마와 만나기 전 그녀에게는 2명의 남사친이 있었다. 그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다. 아줌마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위로와 안식을 주었다. 이혼한 이유도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였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아줌마에게 남자의 존재는 크고 중요한 것이었기에 내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그녀가 과연 나만을 기다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어느 날 아줌마와의 저녁 식사 후 나는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줌마, 저 사실 요즘 들어 많이 생각해봤어요. 아줌마는 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놀란 듯이 물었다. 무슨 일이니? 영수야? 저희 관계에 대해서요. 제가 군대에 가면 아줌마가 많이 외로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줌마를 기다리겠지만 아줌마도 저를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줌마는 한숨을 쉬며 나를 바라보았다. 영수야, 너도 알고 있었구나. 사실 나도 그 점이 많이 걱정이 돼. 아줌마, 저는 아줌마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아줌마에게 남자의 존재가 큰 걸 알기에 제가 없는 동안 아줌마가 많이 외롭고 힘들어할 것 같아요. 아줌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영수야, 나는 내가 정말 소중해. 하지만 내 말이 맞아. 나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야. 내가 없는 동안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나는 아줌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래서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우리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줌마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가지셨으면 해요. 저도 군 생활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줌마는 한참 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영수야, 너의 마음을 이해해. 내가 오를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내가 정말 그리울 거야. 저도 아줌마를 많이 그리울 거예요.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에게 더 나은 선택일 거라고 믿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마지막으로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했지만 현실은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 나는 아줌마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줌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아줌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영수야, 너도 군대에서 몸 조심하고 잘 다녀와. 나는 언제나 너를 응원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작별을 고하고 나는 군대에 입대했다. 처음엔 나도 또래나 연하 여성들과의 연애가 더 좋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연상녀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 시작은 아마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이었을 겁니다. 우연히 회사에서 기러기 생활 중이라는 40대 중반의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이지 나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동안이었고 피부도 깨끗하더군요. 회식 자리에서 이어진 2차 술자리에서 우린 서로에게 이끌렸고 그날 처음으로 연상녀가 나와 맞다는 걸 깨달았죠. 그녀는 생긴 건 순진해 보여도 둘만 있을 때면 엄청 적극적이었어요.
순식간에 거칠고도 열정적인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새로운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우리의 관계는 1년 넘게 지속되었지만 제가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거리상의 이유로 자연스럽게 끝이 나게 됐어요. 그 후에도 그녀의 매력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던 어느 날 문득 외로워지더군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채팅 어플 얘기를 듣고 나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얼굴이 잘생긴 편도 아니라 며칠간 별 소득이 없었지만 마침내 40대 여성이 대화 신청을 해왔습니다. 별 기대 없이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녀가 옆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걸어서 15분 거리라니 이건 운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대화 중에 은근히 이 여성이 먼저 리드하기 시작하더군요. 나는 가벼운 농담도 하고 신사처럼 굴면서 흘렸죠.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채팅으로 여자 만나본 적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 번도 없다고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한 10번 정도 됐다고 뻥을 좀 쳤죠. 그랬더니 놀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만날 때마다 결과가 좋았어요? 당연히 아주 좋았죠 라고 대답하면서 분위기를 띄웠죠. 그녀도 웃으며 흥미를 보이더군요. 대화가 잘 풀려가서 결국엔 우리 이 정도로 잘 맞으면 한번 만나볼래요? 라고 제안했죠. 그런데 그녀가 좋아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뭘까? 저도 좀 긴장되더라고요. 그녀는 그저 평범한 만남을 원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녀가 내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우리의 만남이 아무리 가깝고 친밀해지더라도 반드시 비밀스럽고 깔끔하게 뒤끝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였죠. 나 역시 그 부분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끌리면서도 항상 조심스럽게 만나기로 했죠. 그녀는 본인도 바람을 피우는데 부담을 느끼지만 이왕 시작하는 거라면 흠잡히지 않게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과는 이미 마음이 멀어졌지만 모든 걸 잃고 싶진 않다면서요. 그녀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남편에 대한 불만이 꽤 많더군요. 대기업 다니는 남편 덕에 경제적인 걱정은 없지만 문제는 결혼 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키도 작고 배도 나왔는데 대화도 없고 서로에게 점점 무심해졌다고 했죠. 특히 예전에 남편이 바람을 피운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마음의 거리가 생겼고 그 이후로는 각방을 쓰며 거의 남처럼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까웠어요. 아니, 그래도 남편이 잘해줄 때가 있겠죠?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글쎄, 그럴 마음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책임감으로 함께 사는 거지라고 답하더라고요. 사실상 남편과는 생활 파트너에 불과한 셈이었어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지만 이젠 그녀도 외롭고 지친다는 게 눈에 보였죠. 그때 문득 제가 그럼 앞으로 누나 신경 많이 써줄게요라고 말해버렸어요. 분위기가 좀 묘해지면서 살짝 긴장했지만 그녀도 그 말을 듣고 나니 얼굴이 살짝 밝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카톡 아이디를 물어봤는데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게 알려주더군요. 그날부터 슬슬 카톡으로 안부를 묻고 일상 얘기도 나누면서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갔죠. 거의 일주일간 빠짐없이 연락을 이어가며 점점 친해졌어요. 어느 날 그녀가 솔직하게 사실 나도 남편처럼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 근데 겁이 나서 용기가 안 나더라라고 털어놓는 거예요. 남편과 각방을 쓴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런 생활 속에서 그녀도 외로웠던 거죠. 걸리면 이혼당할 것 같아서 두렵긴 해라는 그녀의 말에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재밌는 일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농담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가다가 결국 서로 한번 만나보기로 약속했죠.
마음에 들면 계속 보고 아니면 다시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요. 마지막으로 나는 사람들 눈 피해서 우리 집에서 만나는 건 어때요? 하고 농담처럼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의외로 그래, 괜찮겠지? 라고 대답하더군요.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설레던지. 그리고 그날 그녀가 약속 장소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한결 산들산들한 치마에 미소를 띠고 있더라고요. 둘이 커피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눈빛이 조금씩 깊어지는 게 느껴졌죠. 그러다 불쑥 내가 물어봤어요. 누나, 저 괜찮아요? 그러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어주더군요. 그렇게 우린 서로에게 빠르게 끌려 들어갔고 새롭고 신선한 경험으로 가득한 순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만남은 정말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었죠. 처음엔 단순히 채팅만 하기로 했는데 일주일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이야기가 궁금해져서 결국 얼굴을 보기로 했어요. 사실 유부녀는 내게도 처음이었고 그녀도 총각은 나처럼 처음이라며 조금 긴장하는 듯 했지만 기대와 설렘이 묻어났죠. 만남은 은근히 격식 없는 분위기로 진행되었어요. 꼼장어 집에 자리를 잡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녀가 은근히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며 가끔 술친구로 지내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해왔어요. 나와의 만남을 통해 조금이나마 삶의 활력소를 찾고 싶었던 걸까요? 그녀의 말을 듣고는 나도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죠. 시간이 지나며 서로 편해진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장소로 우리 집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은 설렘이 가득했고 도착해서는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상상에 맡길게요. 다만 우리 둘 다 예상치 못했던 즐거운 순간이었고 그렇게 첫 만남부터 깊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는 누나 뭐해요? 라고 가볍게 부르고 그녀는 내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며 응응하고 대답해요. 자연스러운 누나와 동생 같은 관계로 발전했죠. 서로 웃음꽃을 피우며 대화를 나누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는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사실이든 아니든 그 말이 그녀의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3교대 근무 중이라 특히 야간 근무 날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다고 했어요. 그녀는 그 시간이 가장 외롭다며 그럴 때마다 내가 곁에 있어줬으면 한다고 살짝 눈웃음을 지었죠. 그럼 우리 그냥 편한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볼까요? 라는 말에 나도 거리낌 없이 동의했고 즐거운 동반자 관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미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고 나도 그런 새로운 인연 속에서 자꾸만 설렘을 느꼈죠. 우리 사이에 특별한 규칙은 없었지만 늘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가기로 했어요. 세 번째 만남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늘 흥미롭지는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그 후 네 번째 만남에서 꽤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인사할 때부터 한눈에 그녀가 눈에 들어왔어요. 외형부터 자신감이 넘치는 미씨란 말이 딱 어울리더군요. 키는 무려 170cm 정도로 느껴질 만큼 큰 키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적극적인 태도가 내 스타일과 잘 맞는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그녀가 곧장 술부터 한잔하자고 제안하더군요. 평소 술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날은 천천히 데이트도 하고 싶었기에 제안을 해봤죠. 좀 더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즐긴 후에 마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웃으며
도발적인 눈빛을 던졌습니다. 그럼 최소 30분 이상은 잘할 수 있겠어? 자기는 한번 흐름을 잡으면 길게 즐기는 걸 좋아하거든. 그러면서 혹시라도 자신이 없으면 술 한 잔 정도는 마셔야 하지 않겠냐며 농담 섞인 말을 던지더군요.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고 가족관계 같은 것부터 서로를 알아가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그녀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고 자녀는 남편이 키우고 있다더군요. 이야기하며 느낀 건 아마도 그녀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 과거를 다 말해주진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녀의 자유로운 삶의 태도가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침이 되니 그녀는 어느새 떠나고 없었어요. 이후에 다시 연락을 해보려 했지만 어플에서 그녀는 쿨하게 거절했죠. 새로운 사람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말만 남기고 말이죠. 사실 평소에 연애운이 없는 편이라 생각했던 내게 여사친들은 갑자기 고백을 하곤 했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늘 다른 누군가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채팅 어플을 여러 개 설치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기 시작한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그렇게 새로운 만남의 재미에 푹 빠져 지금의 만남들을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만남은 아쉬움으로 남고 또 어떤 만남은 흥미진진하게 이어지지만 그런 만남들이 내가 몰랐던 내 모습과 새로운 감정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 지금의 여자친구는 저보다 5살 연상이지만 정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만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녀에게 확 끌렸고 2주 정도 썸을 타다 사귀기 시작해서 어느새 3개월이 흘렀네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아직도 휴대폰에 각종 채팅 어플들을 지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왜 아직도 그 어플들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더니 그냥 심심해서 한다며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더군요. 괜한 집착이라면서 제가 오히려 생각이 불순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녀를 어플로 만났기에 제가 쉽게 여겨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대로 계속하는 것이 옳은지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20년이 넘은 돌싱남입니다. 학창시절에 얌전하고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가르쳐주던 과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던 과외 선생님하고 눈에 맞아 부모님 몰래 연애를 하였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여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짜릿함에 빠져서 수도 없이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 누나가 임신을 하였고 고등학생 신분으로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대학도 가고 군대도 다녀오고 사회에 자리 잡을 때까지 부모님께서 아기는 잘 키워줄 테니 열심히 학생으로 본분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낳고 복학한 아내는 얼마 되지 않아 같은 학교 대학생과 바람이 났고 어느 날 말도 없이 짐을 다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다가 이혼하자는 연락과 함께 서류만 보냈고 그렇게 20살의 돌싱남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니 아들 생각만 하면서 독하게 공부를 하였고 재수를 해서 약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벌써 21살의 대학생입니다. 아들과 둘이 산 지는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만나는 여자도 없이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덧 성인이 된 아들은 40대 되기 전에 빨리 여자친구를 만들라고 저한테 잔소리를 하지만 저는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다며 괜찮다고 매일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몇 번 집에 데리고 오고 소개도 시켜주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애도
제 아들만큼이나 예의도 바르고 성격도 좋아서 아들의 여자친구로서 이뻐해주고 있습니다. 생일이 되면 선물이나 기프티콘을 주었고 그때마다 감사하다며 저한테 전화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 전에 아들이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간 보낼 줄 알고 있었지만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날도 아들 여자친구와 같이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저를 위로해주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였습니다. 아들, 여자친구를 집에 내려다주고 집에 왔습니다. 항상 아들과 함께 있던 집이었는데 혼자 있으니 더 쓸쓸하고 아들이 군대 갔다는 것이 너무 실감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들과 아침에 같이 먹었던 음식을 꺼내서 소주를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여자친구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군대 가고 나면 아빠 혼자서 많이 외로워하실 테니 훈련소 다녀온 첫날에 와서 술 친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다고 하였습니다. 괜찮다고 마음만 닫겠다며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지만 아들 여자친구는 막무가내로 집으로 들어왔고 이렇게 혼자 술 드시고 계실 줄 알았다면서 차갑게 먹던 음식들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그날은 아들, 여자친구와 아들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같이 마셨습니다. 적당히 몇 시간 마신 뒤에 아들 여자친구는 집에 갔고 저도 잠을 바로 잤습니다. 그 후로 가끔씩 아들 여자친구한테 안부 연락이 왔고 2번 정도는 퇴근 시간대쯤으로 찾아왔길래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아들의 첫 휴가 날이 왔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 없이 씩씩한 모습으로 아들이 집에 왔고 음식 솜씨는 없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메뉴들로 나름 음식도 준비하였습니다. 아들과 오붓하게 먹고 있는데 아들 여자친구가 집에 왔습니다. 아들이 불렀다면서 괜찮냐고 묻는 말에 조금은 서운했지만 그래도 다친 곳 없이 밝은 모습으로 휴가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같이 밥을 먹고서는 그 둘은 데이트하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보내다 보니 아들은 군대에 복귀를 하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보다 아들 여자친구의 연락과 놀러 오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화표가 있다면서 저한테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들과 보러 가라고 하였지만 갈 친구도 없고 아들도 군대가 있다 보니 같이 갈 사람이 없다며 저한테 계속 같이 가자고 애교 섞인 투정을 부렸고 딸이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걷는 중에 자꾸 팔짱을 끼려고 하였고 그때마다 장난치면 안 된다며 웃으며 거절하였지만 일찍 아빠가 돌아가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빠와 팔짱 끼고 데이트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여자친구이고 저에게는 딸이나 마찬가지였기에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번화가도 걸어다니고 스티커 사진도 찍었습니다. 다들 여자친구와 영화 데이트를 끝내고 집에 들어와 쉬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또 데이트하고 싶다며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선약이 있다는 거짓말로 그 아이의 데이트 제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없길래 그것이 끝이 난 거라 생각을 했고 잊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고 평소처럼 약국을 문을 닫고 마트에 들러서 주말에 먹을 장을 봐서 집에 들어가는데 집 앞에 아들 여자친구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선약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 같아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춥고 다리도 아프니 집에 들어가면 안 되냐고 묻길래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주면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들 여자친구는 본인의 어렸을 적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들과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을 보면서 제 아들이 부럽다고도 생각했고 이런 것이 아빠의 사랑이구나 하면서 저한테 고마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남자친구의 아빠가 아니라 남자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도 젊은 스타일을 추리닝 또는 티셔츠에 청바지 같은 스타일로 입고
아들하고도 옷 치수가 같아서 아들이 안 입는 옷도 제가 입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 얼굴이 동안이거나 몸매가 좋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나이 또래 정도 수준입니다. 다만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대비 회식 등 술자리가 없어서 술을 적게 먹고 개인 시간이 많다 보니 운동 및 취미도 많은 편입니다. 아무튼 제가 남자로 보인다면서 사귀고 싶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농담하지 말라면서 웃어넘겼고 차 다 마시면 밥 먹고 집에 가라고 하면서 밥을 준비하였습니다. 진심이라면서 저한테 계속 말을 하였지만 저는 자연스레 웃으며 못 들은 척 무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말하고 헤어지자고 말을 해야 진심인 줄 믿겠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저 사실을 알게 되면 상실감과 배신감이 얼마나 클지 군 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순간 5만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일단 아들 여자친구를 달래줘야겠다는 생각에 너의 마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이기에 받아들이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하면서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알아듣게 설명 및 설득을 하려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속치무책이었고 갑자기 제 옆으로 다가와 입맞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뿌리치려고 하였지만 있는 힘껏 제 목을 휘감고 있어서 풀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제게 입맞춤을 여러 번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십 년 만에 여자와 한 입맞춤의 여운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라도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만취되어서 찾아와 울다가 잠들었다가 가기도 하고 장문의 편지와 선물을 가게 앞에 두고 가기도 하고 길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달려와서 안기도 하고 그냥 찾아와서 커피만 주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보다도 제가 너무 강경하게 거절했다가는 아들에게 그 여자의 마음이 알려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저도 계속 고백과 마음 표현에 저도 정말 오랜만에 설레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달콤하고 시적인 말들이 와닿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솔직 담백하고 때로는 도발적인 말들에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 새로운 인연과의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50대 여자입니다. 특출난 매력이 있거나 특별한 점이 없이 그냥 무난한 동네 아줌마에 지나지 않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펑퍼짐해져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니던 회사에서도 그만두게 되어서 시간도 남아돌고 아이들은 커서 봐줄 게 없으니 할 거라고는 취미생활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살을 좀 빼고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운동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땀 흘리는 게 제법 저랑 잘 맞더라고요. 혼자서 집 근처 산에 올라다니고 저녁에는 산책 겸 걸어다니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덕분에 50대지만 조금 날씬하게 멋을 부릴 수 있게 되었네요. 젊었을 때에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제가 살도 빠지고 가볍게 이것저것 함께 움직일 수 있어지니 너무 좋아합니다. 엄마랑 팔짱 끼고 돌아다니면 재밌고 말도 잘 통한다고 딸들과 굉장히 돈독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녁이면 같이 남자친구 얘기도 하면서 맥주도 한잔하고 그러는 게 제 인생의 유일한 낙입니다. 몇 달 전에 딸이 요즘에는 엄마 나이 또래도 동호회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엄마는 안 다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동호회 하면 아무래도 외도를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편견 때문일까요? 괜히 꺼려지게 돼서 안 다닌 것도 있어요. 동네 언니 동생들은 한두 개씩 많이들 하는 것 같던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낼 만큼 사교적인 성격도 못 되고요. 딸은 제가 혼자서만 운동하고 돌아다니는 게 안쓰러웠는지 뭐라도 배워보고 싶은 게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핸드폰에 깔아서 쓰는 어플 같은 게 있던데 거기서 색소폰 동호회를 알게 되었어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모임이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악기도 좀 배워보고 싶었고, 색소폰에 로망도 있어서 이거 해보고 싶다니까 딸들이 더 나서서 적극 추천해 주더라고요. 요새는 악기 동호회 하면서 합주도 맞춰보고 행사나 봉사 같은 것도 다닌다고 해보라고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한참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애기 아빠가 괜히 싫어하면 어쩌나 책 잡히면 어쩌나 눈치도 보이고요. 가부장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라 제가 몇 년 전 운동하러 언니들 따라 등산 모임 나간다는 것도 반대했거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보니 딸들이 물밑 작업을 잘해놓은 건지 탐탁지 않아 하면서도 해보라고 허락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동호회에 가입하고 다들 만나는 정모날에 딸들에게 머리도 하고 화장도 받고 한껏 들뜬 채로 나가게 됐죠. 근데 또 막상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니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다들 악기들은 조금씩 다룰 줄 아시던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어렸을 때 피아노나 기타 같은 건 대학생 때 취미로 어깨 넘어 배워봤지만 내노라 할 만한 실력도 못 되고요. 안 한 지도 오래돼서 이야기에 끼기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도 회장님이랑 회원분들이 잘 챙겨주셔서 이래저래 인사는 하게 됐어요. 다들 활발하고 사교적인 분들만 나오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처럼 말수가 적고 과묵한 분도 계셨는데 나름 분위기는 좋았어요. 자기소개도 하고 간단한 색소폰 기초 연주법도 배우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연습실도 집 근처라 운동하는 겸 겸사겸사 들러서 취미 활동하기도 좋아 꾸준히 배워봐야겠다 싶었죠. 정기 모임에 두어 번 나가고 연습실에서 사람들을 몇 번 마주치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정기 모임 시간에 다들 합주하고 밥도 먹고 맥주도 한잔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니 긴장이 풀어지더라고요. 너무 말씀이 많은 분들은 제가 맞춰드리질 못하는데 저랑 비슷하게 평소에도 말수는 별로 없고 좀 꾸준히 나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쩌다 보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어서 어색하게 술 한 잔 두 잔 하다가 용기 내서 말을 걸어봐야겠다 했죠. 저는 악기도 배우고 친구도 만들려고 여기 등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딱 잘라서 저는 친구 만들러 온 거 아닙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워서 네 이랬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친구 말고 애인 만들러 왔습니다. 저랑 관심사가 비슷한 애인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순간 놀랐어요.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하시는 거지? 이런저런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냥 애인 만들러 왔다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속뜻이 있는 건지 싶어서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쳐다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몰아가는 분위기처럼 그분한테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었는데 뭐냐면서 다들 은근슬쩍 이어주려는 분위기더라고요. 무슨 대학생들도 아니고 낯간지러워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데 그분은 엄청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맥주를 마시면서 다른 분들이랑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괜히 저만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리고 주책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리가 마무리되고 다들 2차 가려는 분위기길래 저는 이만 빠지겠다고 하고 인사를 한 다음 자리를 나왔죠. 집에 가려고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저한테 폭탄을 던지신 남자분이 따라서 걸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같은 방향으로 간 적도 없는데 뭘까 아니면 원래 같은 동네였는데 내가 안 물어봐서 몰랐던 걸까 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좀 걷다가 뒤에서 저를 툭툭 치시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친구만 만들러 온 게 맞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자기는 애인을 만들고 싶은데 혹시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술도 많이 안 마셨는데 얼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보다 4살이나 어리신 분이고 또 정말로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싫다는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순간 나도 이런 걸 바라고 동호회에 나온 건가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 건가 아니면 뒤돌아서서 집으로 가야 하는 건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뭘 깊게 생각하냐면서 싫지 않으면 애인 하자고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그 사람을 따라서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숙박업소로 들어가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정신을 문득 차리고 보니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 싶어서 왜 나한테 물어봤냐 예쁜 동생도 있고 훨씬 재밌는 언니도 있지 않느냐고 물어봤죠. 그냥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런 게 좋았대요. 시끄럽고 말 많은 스타일을 안 좋아한다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종종 보자는 그 사람한테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였네요. 살면서 한 번도 일탈에 대해 꿈꿔보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급작스럽게 찾아온 사람이라 불나방 같은 사이가 되지 않을지 걱정되네요. 근데 뭔가 저돌적으로 남자답게 밀어붙이면서 자신의 욕망을 거침없이 말하는 모습에 무너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